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이제 4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두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가 왜 이래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가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와는 절대 무관하다는 점이라는 점은 반드시 저희가 강조하겠지만요. 어쨌든 이 빅데이터 조사가 왜 유의미하냐?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흐름, 그리고 디지털 민심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가요, 여러 곳의 격전지, 이곳에서 어떤 민심이 보여지고 있는지, 디지털 민심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본 내용에 앞서서 저희가 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과유불급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 과유불급 대한민국 많이 구입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참담한 상황, 여러분들께서 좀 불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랄한 메시지가 바로 이 과유불급 대한민국에 담겨져 있는데요. 또 이번 총선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은 이 책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보문고라든가 알라딘,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구매해 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과유불급을 통해서 어떤 좀 부족했던 부분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한번 강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끼리 얘기지만은 저희 신의 한 수도 그렇고 우리 전영기 칼럼니스트께서도 그렇고 참 그동안 고민만 했었는데 드디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빅데이터 방식 하나 하기 전에 아까 제 책 과유불급 대한민국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마침 제 선거 예상 쟁점에 관한 내용도 저희 책 과유불급 대한민국 이 책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 3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둘째는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셋째는 중국 북한이냐 미국이냐. 이 3가지를 우리가 하나 선택의 결과가 바로 4.15 총선의 민심 표출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예측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기보다도 사람의 마음, 그죠?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갖고 있고, 모든 민심은 또 민심이라는 거대한 그 실체의 또 그 집단적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 속에 결국은 지금 나타나는 게 조국을 수호하려는 정신이 정말 제대로 있는 것인지 궁금한 그런 집단들에 관한 조국 살리기와 조국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의 싸움. 그리고 마치 내 돈인데, 내 세금인데, 이 돈은 마치 자기들 쌈짓돈처럼 자기 돈이냐, 자기들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이런 정부와 이 집권당의 그 못난 행태들, 그런 거를 혼내주는 것. 그 다음에 도대체 우리의 주권이 과연 우리 한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명을 같이 하자는 중국에 있는 것인지, 이걸 분명히 하기를 선택받는 그런 이제 이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내 돈이냐, 내 돈을 지키자. 그 다음에 나라의 안보를 우리 주권과 함께 튼튼한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이런 저의 사실과 어떤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는 아시다시피 SNS죠. SNS라고 하면 이제 프로 얘기하면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것도 있죠.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트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번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방대한 양이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 트럼프 대선 때 했었고요. 한국에서는 요번에 전영기 방송과 신의 한 수가 같이 하는 공동 기획한 언노운 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 분석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SNS상에 떠오르는 모든 자연 언어들, 인간의 모든 언어들 싹 들이모아가지고요. 거기서 특별히 총선과 관련된 혹은 선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뽑아낸 자료를
계속 추출해서 거르고 걸러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지도로 분포되었나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라면 네.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나의 마음의 상태, 일종의 심리학이에요. 그렇죠. 네, 일종의 심리학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아닌 이것은 디지털 민심, 네. 그리고 디지털 마음을 읽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드러내고 보니 상당히 우리의 그 감각과 일치해요.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과 다르다, 체감시와 다르다, 과연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읽어냈느냐, 많은 비난, 비판, 혹은 실제로 많은 그 현실적인 어떤 잘못된 결과도 보인 바가 무지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총화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낼지. 네.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번 맞춰보게 되면 원래 여론조사와 경쟁하거나 대체하려고 나온 기법은 아니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도대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법과 이 빅데이터의 디지털 마음 읽기 중에 어느 쪽이 더 선거 민심을 잘 읽어냈는가 하는 것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비교해보면 아주 재밌는 대한민국 민심 읽기의 어떤 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빅데이터 분석, 저희 신의 한수와 그리고 전영기 칼럼니스트께서 합작을 해서 야심차게 추진을 하게 된대요. 일단 이 빅데이터를 좀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잠시 뒤에 결과들을 쭉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요,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왜? 여론조사처럼 어디가 몇 %, 어디 몇 %, 표본이 몇 명이고 이런 수치가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예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SNS상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지, 어떠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인터넷상에서는, 디지털상에서는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하는 거지, 이거는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봐오셨던 여론조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를 하면서 이제 전영기 칼럼니스트께 이것도 또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또 몇몇 분들은 그래도 여론조사 아니야 하실 분도 있어요. 차이점 좀 한번 짚어주시죠. 여론조사는 특히 법이 정한 여론조사는 잘 짜여진 형태의 절차와 그리고 법률적인 제한을 받는 과정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것은 유선전화나 무선전화를 통해서 특정 표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추출된 표본들만 저는 누구를 찍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만 모아놔서 수치로 딱 선거날 누구를 찍겠다는 거를 추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 그런 굉장히 인위적인 통계적 접근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과목이 다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문학 평론을 할 때라든가 그리고 예술의 특정 언어를 우리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지도가 그려져 왔는지를 마음의 지도입니다. 예. 네. 마음의 지도를 이번에 한 45만 건을 분석을 했거든요. 네, 많이 분석했네요. 지금 오늘 이제 5개 지역의 디지털 민심을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걸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45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최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연관 언어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언어를 통해서만 그렇죠. 표현해야 됩니다. 그 언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덜 쓰이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 사용에서도 좋은 언어, 나쁜 언어, 긍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뭉치가 더 많은가를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집단의 마음속에 어떤 언어가 주로 많이 잡혀 있구나. 예를 들어 황교안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어가 많이 잡혀 있고 이낙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어가 많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구나. 특히 종로 지역을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투표할지는 몰라요. 오늘 이 순간
지난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과거의 축적된 시간 속에서 마음의 어떤 상태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걸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나 중앙선관위가 그 정한 그런 규칙과 절차에 따른 그런 여론조사는 일정한 그 법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전혀 과목이 다르죠. 네, 그리고 종이 다른 그런 종류의 그런 어프로치, 심리학적 접근법이고 그 IT 접근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우리들끼리 서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대화의 내용일 뿐 어떤 선거에 누가 될 것인지를 목적으로 해서 그 규율을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뭐 이걸 통해서 여기 누가 된다, 여기 누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흐름을 보는, 동향을 보는 그런 어떤 지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리고 여론조사는 네. 말이죠. 특정의 아주 순간적 시점. 여론조사를 보통 우리가 특정 시점에서의 민심이 한 단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특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는. 그래서 특정 시점 그리고 누구를 찍겠느냐는 그 액션, 행동 이 두 개를 봅니다. 특정 시점과 행동, 네. 의사. 그런데 빅데이터는 특정 시점이 아니에요. 그 특정 시점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발표될 5개 선거 같은 경우는 3월 17일부터 네. 오늘 4월 7일까지 20일 동안 계속해서 쌓여왔던 그런 그 자료입니다. 자료. 그렇습니다. 문서, 단어, 언어, 그리고 그 용어, 그리고 문장. 20일치 쭉 쌓였던 과거의 축적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정 시점의 미래 행동을 비교하는 건 첫째 다르고요. 네. 두 번째는 여론조사는 철저하게 표본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10만 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딱 500명만 뽑아내는 그 표본을 가지고만 표본 갖고 그 처리를 하는 것인데 반해서 여기는 빅데이터라는 건요 10만 명 거의 모두가 예외가 별로 없을 정도로 10만 명 거의 모두가 이 들어와 있는 이 SNS라는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이 2010년 이후에 특별히 발전된 이 어마어마한 SNS 세계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참여.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샘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참여하는 그런 그 생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생활 공간 전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그 점이 또 차이가 있고. 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론조사가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겠지만 액션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행동을 물어보는 바람에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솔직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가 맞습니다. 많아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진정한 행동의 결과를 내는 거냐라는 것이 도마에 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괜히 무리하게 특정 거를 ac짝ac짝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데 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하기도 하고 답을 안 하기도 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앞두고 무당층이 무지하게 여전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무당층의 그 속마음, 그 무의식의 마음을 빅데이터는 뽑아냅니다. 왜냐? 빅데이터가 무슨 신이어서가 아니라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언어라는 것은 무의식까지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시간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 그 다음에 표본이 아니라 전체적인 집단, 그 다음에 강요된 혹은 그 압박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속마음이 저절로 노출된 그 캐는 그런 점에서 전혀 다른 그 어프로치, 접근법이 다른 그런 그 삶의 형태가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참 길게 사전 설명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초로 저희가 시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소 혼선이 있을 것을 우려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다소 긴 시간 동안 이 빅데이터 분석의 개념을 한번 쭉 설명드렸는데요.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사는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비록 여론조사가 공표가 끝나더라도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분석을 쭉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소개를 좀 할 텐데요. 자, 보십시오. 신의 한수와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함께하는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분석회사는요, 언노운 데이터라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7일에 이르기까지 20여일의 기간에 걸쳐서 22개 지역의 출마자와 관련한 인터넷상의 분위기와 흐름을 저희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22개 지역이 어딘지는 여러분께서 이제 차근차근히 알아가실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저희가 5곳에 대해서 분석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격전지에서 지금 띄고 있는 출마자와 관련한 이 인터넷상의 분위기, 디지털 민심이 어떤지를 저희가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일매일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 잠깐 화면을 제가 캡처했는데요.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뭐 긍정의 어떤 흐름이 있었고 부정의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연하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언노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트위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게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일단 언급량이라는 지표가 있고 부정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고 또 부정 추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생소하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손에 끼는 금반지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저는 그 금의 그 가공 그리고 손에 끼는 것까지밖에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금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저 산골짜기 깊은 금강에서 광부들이 파고들어서 금을 캐야 됩니다. 그죠? 노천광이라면 위에서 또 캐야 되고 사금이라면 또 모래를 털어내야 돼. 그리고 그 후에 또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그걸 녹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숱한 그 재련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상품을 우리는 거의 빙산의 일각만 있는 이제 시집장가 갈 때 이렇게 금반지를 끼는 것 같은 그런 걸 보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이 빅데이터도요. 그 시작부터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제 빅데이터 분석 결과라고 지금 프로젝트에 지금 나와 보이는 저것이 나올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정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45만 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절차와 학문적 규칙에 따른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요. 이제 오늘 얘기할 게 이제 종로부터 5개, 그렇습니다. 5개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종로회 같은 경우에 황교안 후보와 이낙연 후보에 관해서 언급량이 있습니다. 언급량. 이럴 때 보통 황교안 그다음에 종로 이렇게 쳐서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같은 경우에 이낙연 그리고 종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숱한 그 언어들을 다 끄집어내거든요. 그 채굴을 하듯이. 네. 자,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숱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의 그 언급량, 네. 이 황교안에 대해서 언급한 그 양과 언어의 양과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언급한 언어의 양을 비교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언어가 언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는 그 우호적인 호의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언급량은 관련 언어의 총량이라고 했고요. 그 언어가 언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교적 그 결과적 최종적으로는 물론 언급량한테 비난의 언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량 자체가 많다는 것은 그 관심도와 인지도 이게 많다는 뜻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정 비율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그 부정 비율이라는 것은 언급량이 많더라도 부정적인 언어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건 나쁜 경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언급량이 많다고 해서 항상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건데 이 경우에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와 중립적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중립 언어는 뺍니다. 예, 별로 이건 의미성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긍정 언어와 부정 언어를 합해서 그걸 모집단으로 해놓고 그 경우에 부정 언어의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부정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긍정 비율을 따지지 않고 부정 비율을 따지는 이유는 보통 선거는요. 이건 선거의 심리학인데 우리는 누구를 좋아해서 투표하기보다는요. 저 사람은 싫어. 누구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렇죠. 누구가 좋아서 찍기보다는 누구를 미워해. 이래서 찍는 경우가 투표 심리에 더 영향을 주는 변수가 그겁니다. 그래서 긍정 비율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부정 언어를 씁니다. 다만 부정 비율이 있는데 그 부정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손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급량은 총량이 높을수록 좋지만요. 그 부정 비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그러네요.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정 추이입니다. 이 부정 비율이 20일간의 모든 언어를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보다 얼마큼 그 비율이 높으냐 이걸 따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20일 전체에 관한 겁니다. 부정 추이라는 것은 그 부정적인 언어가 매일같이 이제 이렇게 일정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20일 동안 그게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이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부정 언어가 많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정 언어가 총량은 적거나 적다고 하더라도 이 기울기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그렇죠. 부정 언어의 기울기가 높게 되면 그거는 이 사람이 아무리 그 언급량이 많더라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 저 사람의 호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 추이도 이건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부정 비율은 그 전체적인 그 양의 문제고요. 그래서 부정 추이도 역시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는 낮으면 낮아서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정의 추이가 이렇게 마이너스일 경우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일수록 좋고 부정 언어가 높을수록 안 좋은 기울기가 거죠.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부정 추이는 낮을수록 좋다. 그다음에 부정 비율도 낮을수록 좋다. 언급량은 높을수록 좋다. 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전영기 칼럼니스트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급량은 어떻게 보면 이 인지도라든가 이런 거의 척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부정 비율은 뭐 딱 직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느낌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부정 추이 역시 그 판세, 흐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낮을수록 좋다는 점을 한번 상기시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 언노운 데이터라는 곳에 이렇게 분석을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지만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거기 뭐 이런 데잖아, 뭐 여기는 막 이런 식으로 조사하잖아 해가지고 좀 불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언노운 데이터는 좀 믿을 만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 카이스트에서 그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든 그 회사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그 시장조사, 그리고 그 휴먼 인간 리소스죠. 네. 인사를 할 때 어떤 그 기준을 해서 뽑으면 좋을지 이런 등등에 관한 시장조사, 그 인력조사 이런 거를 그 빅데이터라는 그 어마어마한 새로운 수단을 통해서 싹 그 정리를 해주는 그런 그 아주 실적이 있고 네. 그 신흥 그 빅데이터 회사인데 상당히 그 인정도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적도 꽤 있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특정 정당, 그 중도 정당입니다만 그 중도 정당의 그 인력, 그 어떤 인력을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 컨설팅들 나름대로 뭐 선전을 해도 괜찮은 그런 회사입니다. 아주 중립적이고 아주 엄밀한 그런 기술적인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신의 한수 그리고 전영기 칼럼니스트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의미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공개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 있는 종로입니다. 자, 종로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지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량을 보자면요. 황교안 후보가 22,326건,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12,120건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지금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 비율 같은 경우는 황교안 후보가 2.57%가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는 1.4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낙연 후보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추이를 보면요. 이 기울기가 나오는데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0.001의 기울기를 보이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0.005의 기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낙연 후보가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분석 이어주시죠. 요 문제도요,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론조사는요, 딱 하나의 마지막 결과만 제시합니다. 그렇죠. 55%냐, 38%냐.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로 저 정리를 딱 해버리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또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과잉 단순화의 오류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선거에 가서 이 다른 마음의 조각들이 어떻게 표출될지를 체크를 못 해갖고 벌어진 여론조사의 그 헛발질이 무지하게 많았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빅데이터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빅데이터는 단일한 점수를 가지고 누가 이기냐 지냐를 선택하라고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언급량이라는 과목, 부정 비율이라는 과목, 그리고 부정 추이, 그 경향성이라는 과목, 이 각각이 다 달라요. 네. 그건 마치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는 민주당, 오늘은 통합당. 그렇죠. 내일은 아니야, 아무도 안 찍을래. 그러다가 또 당일날 되면 또 아니야, 뭘로 갈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에 따라 계속 흔들리고 또 같은 시간대라도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래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창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빅데이터의 결과는요, 굉장히 그 지적인 그 인내가 요구됩니다. 매우 단순하게 숫자 하나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고 판단하는 그 쉬운 여론조사 시대는 이제 전 간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론조사, 어려운 마음의 판별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이겼냐 졌냐를 얘기하지 마십시다. 사실은. 그래서 네. 과목별로 얘기합시다. 그렇습니다. 언급량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거의 2배입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다른 어떤 그 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양의 차이입니다. 그렇네요. 그건 아마 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그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그 대권, 그죠? 그것을 꾸준히 그 기대되거나 그 짐작되어 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량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언급량이라는 시점에서 언급량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언급량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요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이 사람한테 그 유권자의 다 쏠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언급량은 중요한 겁니다. 3배일 경우는 끝났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 2배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그 정도가 아니지만 어쨌든 언급량, 관심도와 인지도와 그 사람들의 그 좋든 싫든 쏠리는 마음의 그 경향성이 황교안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낙연 후보보다. 그렇네. 여기서 지금 부등호 표시가 황교안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그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좀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게 지금 부등호 표시를 통해서 저기 표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 비율은 말이죠. 긍정적인 언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또한 부정적인 언급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언급 때 언급을 분모로 했을 때 부정적인 언급을 분자로 하면 이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그 비율을 했더니 부정 비율이 2.57이 되는군요. 2.57%가 아니고 네. 긍정 언어의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부정 언어는 2.57이다 이 소리입니다. 어허. 네. 그래서 부정 언어 대 긍정 언어를 비율라고 했더니 아예 단일화의 퍼센트를 했군요. 이거 제 잘못입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보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2.57배입니다. 그래서 배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부정이 언어가 긍정 언어보다 2.57배가 되고요. 네. 이낙연 후보는요, 부정 언어가 긍정 언어의 1.45배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부정 언어의 그 긍정 언어에 대한 그 배수를 치면은 이낙연 후보가 훨씬 낮습니다. 즉 이낙연 후보에 대한 부정 언어는 적고요. 네. 황교안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세 번째, 따라서 이 점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렇습니다. 부정 언어 과목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더 낫다 황교안 후보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부정 추이 있죠, 세 번째. 이건 이제 부정의 경향성입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 부정이 많긴 하나 이 각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완만하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각도로 나가는 것과 이낙연 후보는 역시 호가 많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정의 추이가 쭉 각도가 올라가요. 비록 부정의 언어는 낮지만 그 추세가 부정적인 언어가 사용되는 비율이 쭉 이렇게 날이 갈수록 네. 그 3월 17일에서 시작해서 쭉 4월 7일 엊그저께 이르기까지 점점 부정적인 언급이 이렇게 점점 추세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앞으로 지금 며칠 남았죠? 지금 닷새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습니까? 엿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죠. 오늘부터 엿새 남았는데 엿새 남았네요. 엿새 사이에 이낙연 후보는 이거를 계속 늘어나는 그 부정적 추이, 부정적 경향을 이걸 꺾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게요. 그 다음에 황교안 후보는 이 0.001이라는 이 각도를 계속 더 낮게 유지하는 건 지금은 좋은데 말실수 같은 걸 해가지고 갑자기 부정의 언어가 확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이게 또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부정의 추이로 본다면 황교안 후보 쪽이 좀 더 유리하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 민심의 마음의 한 조각에서 그 부정 추이라는 점에서는 황교안이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종합적으로 보면 언급량과 부정 추이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좀 낮고요. 네. 우호적이고 그 부정 언어의 그 비율로 봐서는 이 황교안이 더 못합니다. 이낙연보다. 그래서 두 가지 과목에서는 황교안이 좀 낮고 네. 다른 한 과목에서는 이낙연이 좀 나은.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렇게는 생각하게 들어요. 마치 그동안 많은 여론조사들이 이낙연 후보가 완전 압도적으로 앞선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보다시피 그 서로 박빙이고요. 과목별로 누가 앞섰는지 지금 안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굳이 과목 수를 얘기하면 두 과목에서 황교안이 더 나아요. 황교안 후보가. 네. 네. 그렇게 나왔다는 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죠. 여론조사가 아닌 빅데이터 분석인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두 영역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좀 우호적으로 나왔고 한 가지 영역에서 이낙연 후보가 우호적으로 나왔다라고 정도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민심이 조금 색깔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광진을을 이제 쭉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또 언급량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언급량 오세훈 후보가 6,709건이고요. 고민정 후보가 7,753건입니다. 부정 비율은요. 오세훈 후보가 1.11배 그리고 고민정 후보가 0.96배가 되고 있고요. 부정 추이는 동률로 나오네요.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모두 0.008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박빙이죠. 박빙이네요. 이렇게 보면. 완전 박빙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인터넷 민심, 그러니까 디지털 민심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엇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보고 있어요. 특히 부정 추이는 딱 붙었어요.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언급이 날이 갈수록 0.008 각도로 이렇게 1차 함수로 치면 0.008 각도로 이렇게 똑같아야죠. 그래서 두 분에 대한 그 부정적 언어, 비난의 언어의 증가량이 완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 누가 덜 미움받을 말씀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미움받을 그 사람 안 만나고 이럴 필요가 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벌어질 텐데 어떤 부정추이 과목에서는 둘 다 과목이 동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느냐. 이 대목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좀 많죠? 1.11배고 그렇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0.96배입니다. 특히 고민정 후보는 0.96배면 긍정적인 언어가 더 많다는 소리야. 그런 뜻이 되죠. 보통 SNS에서는 사람의 그 심리가 좀 욕하는 심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뭐 이렇게 그 규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도 고민정 후보는 0.96이네요. 긍정적으로 더 많아서 이건 참 의외다 싶습니다. 의외라기보다도 고민정 후보가 잘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1.11배. 역시 그 부정 언어가 좀 많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죠. 1.11과 0.96. 근데 어쨌든 여기서 미세하나마 고민정 후보가 우호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언급량도요. 이게 이 정도면 6,700대 7,700이면은 크게 그렇게 그렇네요. 차이가 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박빙이고 다만 뭐 굳이 얘기하면은 박빙 가운데 고민정 쪽에 조금 더 기울었다. 민심이, 디지털 민심이. 이거는 얼마든지 하기에 따라서 뒤집을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 박빙이다, 이 뒤집어진다의 개념은 여론조사에서 말하는 그런 퍼센트의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민심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둘이가 비슷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지표만 놓고 보면은 고민정 후보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근소하기 때문에 6일 뒤에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저희가 계속 반복할게요. 이거 여론조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이 반응 보니까 여론조사 이러실 말씀하시는데요. 큰일 나십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으로 규정하는 여론조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순서로 갈 텐데요. 동작을 여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하는 곳인데요. 제가 한번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가 언급량에서 9,729건입니다. 그리고 이수진 후보가 6,204건이네요. 부정 비율은요. 나경원 후보가 1.86배, 그리고 이수진 후보가 1.34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정 추이, 이 기울기를 보니까요. 나경원 후보가 0.012를 기록 중이고요. 이수진 후보가 0.0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량은 9,700건 대 6,200건이면 약간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수진 후보가 좀 신인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고 나경원 대표야 뭐 워낙 널리 알려진 정치인이라 언급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나경원 쪽에 디지털 민심이 나경원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물론 그 안에 비난하는 언급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다음에 역시 우리 예상대로 나경원 의원이 뭐 4선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욕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비난, 그 부정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에 비하여 1.86배가 되군요. 그렇네요. 이수진 후보는 신인이라 나 후보보다는 좀 작긴 하나 1.33꽤 그래도 높네요, 이것도. 그러게요. 사실 정치판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인데 벌써 1.34배라는 점도 저희가 또 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부정 비율 측면에서는 이수진 후보 쪽이 좀 더 디지털 민심이 이수진 쪽에 좀 더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고요. 부정 추이를 보면 이 나경원 의원이
좀 낮아요. 0.012. 네. 각도가 낮죠? 네. 비난의 양은 많은데 네. 그 양의 그 증가 속도가 낮습니다. 0.012예요. 네. 근데 이수진은 비난의 속도가 높습니다. 0.017이죠. 네. 그래서 이수진 후보, 아까 그 고민정도 마찬가지죠. 이수진, 고민정 같은 분들은 앞으로 6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부정적인 언급이 추이가 올라가면요 위험합니다. 네. 그렇게 내네요. 지금... 오세훈 후보를 보면요. 네. 오세훈 의원은 지금은 뭐 광진을 가서 고생하고 있지만 4년 전에 어디 있었어요? 종로였죠. 종로에서 지금 언노운 데이터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이 방법을 가지고 2016년을 적용해봤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세훈 후보가 나름대로 꽤 중반까지 잘 했어요. 근데 막판 한 열흘 남겨놓고 확 부정적인 언급량이 들더군요. 아, 그 당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분석을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꾸준했어요. 거의 그냥 플랫하게. 꾸준했고 네. 오세훈 후보는 가다가 확 올라요. 막판에. 어허. 그래서 아마 선거 한 열흘 혹은 일주일 전을 남겨놓고 오세훈 후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오세훈 후보는 그때 지역구를 아주 맴돌아야 되는데 그때 지역을 제대로 다른 곳에 이제 지원 다른 곳에 지원 유세를 가고 약간 그때 건방졌나요? 정세균 후보는 그 당시에 그냥 사람 두세 모인 곳에 정세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해서 결국은 정세균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그 여론조사로는 17%를 졌어요. 네. 정세균 후보가 20일 전에. 그런데 그 후에 11%가 다시 이겨버렸어요. 어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막판에 이 부정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정 추이라는 점에서 나경원 쪽에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급량, 부정 추이에서는 나경원 쪽이, 네. 그리고 부정 비율에서는 이수진 쪽이 다소 좀 각각 유리한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는 뭐 이건 박빙은 아닌 것 같고 전 나경원이 이수진보다 더 나경원 쪽에 민심이 좀 더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네요. 지금 일단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두 가지 영역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이수진 후보가 좀 긍정적으로 보였다라는 점을 저희가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송파을, 이곳이 지난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이제 최재성 후보가 당시에 이제 크게 이제 이겼던 그런 곳인데요. 이번에 또 다시 리턴 매치가 됐어요. 근데 봤더니 언급량을 좀 보자면요. 배현진 후보가 2,942건이고요. 최재성 후보가 2,707건입니다. 그리고 부정 비율은요. 배현진 후보가 1.19배, 그리고 최재성 후보가 1.18배. 오, 박빙이네. 그리고 부정 추이가 보면요. 배현진 후보가 0.002, 그리고 최재성 후보가 0.004. 아니, 이 수치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딱 붙었어요. 그러게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 드물 겁니다, 아마. 이게 오늘 5군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아, 그렇네요. 딱 붙어서 말 그대로 어느 한쪽, 뭐,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이 어떻다 말다 이거 관계없이 도저히 우열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급량에서는 굳이 절대 수치만 따지면 언급량과 부정 추이는 배현진이 낮고, 부정 비율은 최재성한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네요. 2942와 2,900건과 2,700건은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러게요. 부정 비율도 1.19배와 1.18배는 이건 뭐 그 하나라도 봐도 되는 거군요. 그렇네요. 부정 추이 보세요. 0.003도와 0.002도야. 거의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누가 더 실수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누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다가서 손을 잡느냐. 손 잡으면 안 되겠다. 코로나니까. 주먹을 치느냐. 그리고 진짜 마지막엔 어느 쪽 진영이 거의 그 온몸을 던져서 투표장에 나가느냐. 결집을 하느냐. 투표장에 누가 나가느냐. 바로 그것이 투표율. 어떤 세대, 굳이 얘기하면 60, 70대의 투표율이 많으냐, 30, 40대의 투표율이 많으냐. 그리고 그 사이에 비하면 약간 그 중간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세력이 50대예요. 네. 50대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하. 그리고 보통 지금 10대, 20대는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10대, 20대가 투표장에 과연 나가겠느냐. 이제 크게 보면 60, 70대 이상의 투표율과 30, 40대의 투표율이 큰 세력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네요.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30, 40대가 반영이 높죠. 네. 그런데 실제로 투표장에 나가는 거는
60, 70대 분들이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예. 자, 어느 것이 결판낼지는 당일 나가서 송파을이야말로 정확히 1대1이다. 박빙 중에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뭐 여기에서 굳이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를 논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네.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흐름이 보여지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가 나왔습니다. 세종을로 가보겠습니다. 세종을, 이곳도 굉장히 험지로 분류됐던 곳이고 한때 뭐 여기 그냥 사지다, 여기는 그냥 떨어지러 가는 데다, 뭐 이런 말도 나왔던 곳인데 김병준 후보가 언급량을 보니까 627건입니다. 그리고 강준현 후보가 545건입니다. 그리고 부정 비율을 보니까요. 김병준 후보가 0.69배, 그리고 강준현 후보가 0.35배. 둘 다 긍정 의견이 좀 많은가 봐요. 네. 그리고 부정 추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김병준 후보가 마이너스 0.0014, 그리고 강준현 후보가 0.0119가 나왔네요. 이거 참 특이한 구도 같습니다. 세종을은요, 약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언급량 자체가 무지하게 적어요. 네. 아까 황교안 후보랑 이낙연 후보는 뭐 12,000, 24,000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세종을은 이거 600건, 500건. 이거 아주 너무너무 차이가 나네요. 인구수는 비슷할 텐데, 유권자니까. 그러게요. 세종을 여기가 아직 형성된 선거구입니다. 네. 새로 만들어진 선거구죠. 맞습니다. 그리고 SNS 사용의 그 집중도, 밀집적인 그 분위기가 아무래도 세종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지역적인 사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유권자로서의 어떤 그 응집적 의식 같은 게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급량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사실 그 김병준, 강준현 이쪽은 아직 그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덜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이 낮죠. 그다음에 부정적인 비율도 이게 이분들에 대한 말을 사람들이 서로 자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직 김병준이 누구인지, 강준현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좀 덜 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0.69, 0.35도 좀 각각 낮는데, 근데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정성적으로 보면 네. 이 김병준 이 부정 비율이 지금 강준현 후보가 좀 낮지 않습니까? 네. 그 우호적인 거죠. 예. 즉 김병준은 부정적인 언급이 많은데 여기에는 그 상대적으로 특히 그 배신이라는 언어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배신이라. 그래서 그 김병준과 강준호는 비교적 그 부정적인 언어에서는 낮지만,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좋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지만 배신, 이런 식의 그 단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김병준한테 떠올라요. 뭐 제가 보기엔 배신 아니더만. 예. 네. 그러나 이제 노무현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이쪽 당으로 왔으니까, 네. 예. 또 이쪽 통합당 사람들로서는 또 저쪽 사람처럼 보이니까 뭐 그런 언어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언어 같은 거는 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이게 어떤 그 위험한 요소가 김병준한테는 될 수가 있어요. 김병준 후보한테는. 네. 부정 추이로 보면 그 김병준 후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상당히 견고에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규모가 워낙 작고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판단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판단 보류. 예. 누가 뭐 두 과목에서 김병준 후보가 좀 잘했고 강준현 후보가 한 과목에서는 잘했다,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예. 여기야말로 한 일주일 동안 어느 쪽이 더 열심히 그 일을 할 것이냐, 열심히 하고 또 결국 마지막에 투표율을 어느 쪽 세력이 더 많이 올릴 것이냐,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양한 곳들에 대한 조사를 쭉 했습니다. 오늘은 종로, 그리고 광진을, 그리고 동작을, 그리고 송파을, 그 다음에 세종을, 이렇게 여러 곳을 저희가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도 최초로 시도하다 보니까 참 이 지표 하나하나가 좀 생소한 부분이 많았고,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사전 설명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앞에서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또 분석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이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셨을지는 뭐 저희가 굳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가 전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지만은 무슨 어느 후보 몇 퍼센트, 어느 후보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디지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각 인물에 대한 분위기, 흐름 이런 것들을 보는 지표라는 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 선거가 어떤 느낌으로 갈지, 어떤 뉘앙스로 갈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정도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이거 지금에서 뭐 여론조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는요, 우리 전영기 칼럼니스트와 함께 앞으로 며칠간에 걸쳐서 이 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쭉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은 5곳을 얘기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2곳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소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17곳이 남았습니다. 그곳에 대한 어떤 결과들은요, 앞으로 나눠가지고 차근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쭉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지금 저희 신의 한 수와 이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함께 부담을 해서 하는 어떤 빅데이터 분석 아니겠습니까? 전영기 TV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전영기 TV 가시면은 우리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여러 목소리를 또 접할 수 있으니까요. 그곳을 통해서도 이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 함께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접근법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형태는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혼란이 올 때는 새로운 그 보완이 필요하죠. 저는 이 디지털 마인드, 디지털 민심, 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마인드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차원적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숫자 하나 나와가지고 그 숫자 하나 갖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는 그 태도 자체가 이 4차 혁명 시대의 적절한 접근법이 아니죠. 예. 네. 극단적인 하나의 그 잣대로만 갖고 세상을 보려는 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언급량도 보시고 부정 비율도 보시고 부정의 경향도 보시고 곳곳에 봄으로써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이런 적절한 그 과유불급의 마음으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갈래인지 이런 그 숙려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에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바로 디지털 민심 보는 법, 빅데이터 분석법입니다. 훨씬 성숙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어프로치, 이 접근법,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는 총선을 정말 막판에 앞두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야심찬 프로젝트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에 걸쳐서 쭉 보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분석이다 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 빅데이터 분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전영기 칼럼니스트께서 써주신 이 책 과유불급 대한민국 많은 분들께서 이미 구매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혹시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보문고라든가 알라딘 같은 그런 업체를 통해서 많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좋은 어떤 내용들을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참 떨립니다. 저희가 맨날 이렇게 뭐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 이런 것만 소개드리다가 저희가 이렇게 전영기 칼럼니스트와 정말 큰 결심을 해서 추진했던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신의 한 수가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좀 담아내는 그런 분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계좌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신의 한 수는 앞으로도 진실된 방송 이어나가고 또 여러분들께 왜곡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분석, 목소리들을 쭉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석 아니겠습니까? 많이 눌러주셔가지고요. 외부로 저희 영상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